자,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우리 칠판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더 눈에 띄게 좀 얘기를 해드립니다. 교재 자체는 해법 문학이니까 구매를 하셔서 꼭 같이 좀 따라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고대가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고대가요의 이야기에서 이제 고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 정도를 우리가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개인 서정, 이 집단 서정에서 개인 서정으로 움직이는 이 느낌 자체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대가요가 끝나고 고구려 건국되고 이제 향가가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국시대까지도 이 향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인 이 향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여. 자, 신라에서 고려 초기까지 창작 향유되었던 서정시를 말하죠. 신라 시대 때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노래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오늘날에는 향찰로 표기된 우리 고유의 시가를 뜻합니다. 이 향자가 고향 향자예요. 고향 향자.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 노래와 다르게 우리나라 고향의 노래다라고 해서 그게 쓰이다가 오늘날에는 여기를 향찰로 쓰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한자를 빌려다 썼지만 우리나라 방식대로 이제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 어떤 작품이 딱 나왔을 때 이거는 무조건 향가다. 향가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정형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형식을 통해서 이게 향가라는 거를 이제 유추해낼 수 있고 그 유추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는지를 조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내용상의 특징이 뭘까요? 그 당시에 이제 향찰로 쓰였다라고 했었잖아요. 향찰로.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글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자를 쓴다라는 건 결국은 그 당시 상위계층, 상류층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류층 계열들이었던 이제 승려, 그다음에 귀족, 그리고 귀족의 아이돌들이었던 이 화랑, 이런 투의 이야기들이 쓰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승려가 쓰다 보니까 불교, 귀족이 쓰다 보니까 유교, 화랑에 대한 이제 예찬적 태도가 주를 이루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가가 나오면 이런 결들의 주제 의식이 조금 더 가까워질 거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민요시, 동요, 토속 신앙에 대한 것,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 나라를 다스리는 노래 등 다양하지만 사실 우리한테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술적 내용과 불교적 기원을 꼭 신앙식을 노래한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볼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형식상의 특징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첫 번째가 향가의 형식에는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엔 4줄짜리, 그 다음에는 8줄, 그 다음에는 이제 2줄이 더 추가돼서 이 10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4구체, 8구체, 10구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2줄이 만들어지죠. 이 마지막에 2줄을 뭐라고 부릅니까? 낙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낙구. 그래서 이 9번째, 10번째 줄이 낙구고 항상 거기에 시작을 뭐로 시작을 합니까? 감탄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19채, 10행을 가지고 있는 19채 향가를 가장 완성된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볼만한 작품들은 이 정도죠. 가장 정제되고 세련된 형태고 향가의 가장 완성된 형태입니다. 4구, 4구, 2구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걸 3단 구성이라고 하죠. 낙구라고 불리는 마지막 두 구의 첫 마디에는 항상 감탄사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상의 특징은 시조 형식에 영향을 주게 되죠. 시조 역시도 뭐예요?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3장 형식이라는 3단 구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장의 시작은 항상 몇 글자예요? 삼음절이라는 정형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3단 구성과 여기 있는 마지막에 나오는 감탄사 이 두 가지는 시조에게도 영향을 준 포인트다.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당시에 내신의 주관식으로도 제일 많이 썼었던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들을 보면 이제 승려, 화랑, 귀족 계층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작품들은요. 사실 8구체는 이제 모죽질환가, 그다음 이 제망매가,
그리고 안민가 정도고요. 이제 그리고 찬기 파랑가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부가를 한다면 이제 원앙생가와 서동요 정도, 처용가 정도. 근데 지금 동그라미 친 네 작품 정도만 갖고 있어도 향가를 돌리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EBS에서 어떤 작품이 출제가 되는가를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향가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 텐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작품은 당연히 너무나 지겨워야 되는 작품이거든요. 이 제망매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제망매가라는 작품을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 돼요. 되게 우리 문학사의 되게 기본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승화라는 키워드도 무척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환, 이 시상의 전환, 이 키워드도 이제 갖고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법도 아주 오래전 작품이기는 하지만 되게 잘 드러나 있는 포인트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무상감, 이런 키워드들을 배울 수 있는 작품이에요. 정말 너무 중요한 작품이니까 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작품인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망매가는 뭡니까? 이제 월명사라는 이제 불교 승려가 이제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사를 지내는데 누이를 잃어버린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이를 잃어버려서 너무 일찍 죽어서 그걸 제사를 하면서 불렀다라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이거는 이제 해석이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엄청나게 고어고, 사실 이걸 딱 줬을 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라는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향가 작품은 여러분들이 납득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생사의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화자는 지금 생과 사의 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사는 길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누이가 어떻게 돼버린 거야?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머뭇거리고, 이때 나오는 감정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나오는 감정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르고 가는가. 여기서 이제 나는 간다라는 게 인용 구절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이가 오빠 나 갈게 라고, 나 죽을게 라고 말도 못하고 못다 이르고 가버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유식한 말로 이제 요절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도 이제 감정 라인들을 봐야 될 텐데, 혈육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거야. 정말 말 한마디라도 좀 남기고 유언이라도 좀 남기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뭐겠냐는 거지. 못다 이러고 갔을 때 이 감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안타까움이 됩니다. 안타까움. 그래서 서정에서는 감정 라인들 엄청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타까움.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여기서부터는 비유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갑니다. 비유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가는데, 어느 가을, 계절감 나오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같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자, 한 가지 나도 나고 누이도 나버린 거야. 누이 이렇게 났어요. 근데 이른 가을 바람에 하나는 떨어져 버리고 하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는요, 한 부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잎은 뭐겠어요? 나일 거고요. 떨어져 버린 잎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제 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을 바람은 뭐를 상징하게 돼요? 죽음. 이른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법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여기 있는 바람이나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은유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잎 같은 경우는 잎처럼이라는 연결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유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둘 다 이제 비유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비유 체계들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느끼는 별 5개 엄청 중요해요. 이걸 이 구절을 이제 외우는 거죠. 자, 봐봐, 누이가 죽었어. 그래서 어떤 대사를 씁니까? 와, 가는 곳을 모르겠다.
같이 태어났고 나도 태어났고 너도 태어났는데 나는 살아있고 얘는 죽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때 느끼는 대사가 뭐예요? 가는 곳을 모르겠다. 이때 이거를 감정 라인을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이거를 인생은 참 덧없구나. 인생 무상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이 무상감이라는 키워드는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이 허무함과 같은 연결들인 거거든요. 허무함. 와 참 인간이 덧없다. 와 참 나라가 정말 대단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 이게 참 이 내가 이 속세의 이런 가치들 이런 속세의 가치들을 내가 추구를 했는데 죽게 되니까 참 쓸모가 없어졌다.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 뭐라고 합니까? 무상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포인트들입니다. 이 작품은 이 무상감이 전부예요, 사실 진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도 뭐 빠뜨릴 수 없죠.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8행, 9행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낙구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감탄사 정형적인 특징 보이시죠? 미타찰에서 만날라. 미타찰에서 만날라. 여기서 이제 미타찰 같은 경우는 불교의 극락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불교의 이런 사고방식, 이 불교 종교성이 드러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미타찰에서 만날 나. 내가 미타찰에서 누이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 도닦아 기다리게 놀아 라는 식으로 구성이 마무리되고 있죠. 이쪽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쪽 부분이. 자,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이 작품을 시작할 때 처음에 키워드로 잡아드렸던 게 뭐였죠? 시상은 전환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쉽게 쓰여진 시라든지 뭐 님의 침묵이라든지 수많은 작품들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시의 전개 방식 중에 하나인데 철저하게 부정이었던 이 감정 라인들이 두려움, 안타까움, 무상감이라는 이 감정 라인들이 이제 뭐로 바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의지적 태도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의지적 태도. 그냥 마냥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뭐야? 자,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어미를 봐야 됩니다. 이 어미 부분에서 기다리게 노라로 바뀌죠. 뭐로 바뀌어요? 의지로 바뀌는 거예요. 의지로. 희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자,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베이스가 뭐가 됩니까? 불교적 승화, 종교적 승화가 받게 돼요. 깨달은 거예요. 이 불교를 이제 논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고방식 하나가 윤회 사상입니다. 자, 우리는 죽음이 슬퍼하는 이유는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다시 태어나는, 다시 무언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시작점일 뿐이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예요?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죽음이 끝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윤회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거니까 굳이 슬퍼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거를 시상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겨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승화, 극복, 초극이라는 단어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개 방식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태도들을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작품 볼까요? 나머지 것들도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 작품은 소개해주기 작품은 이제 천기파랑갑니다. 이것도 이제 제목에서 조금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예찬을 하는 거예요. 기파랑이라는 사람을, 이 화랑이라는 사람을 찬하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예찬적 태도를 여러분들이 챙겨가시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작품이에요. 기파랑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그 기파랑을 기리기 위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성격이 추모적이 붙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찬적이라는 성격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찬이라는 태도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자연물 예찬이랑도 연결되는 건데 이 예찬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자연물에서 뭘 따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의 속성을 따는 거죠. 자연물이 물이 깨끗해? 인품 깨끗해.
조약돌이 둥글둥글해. 인품이 둥글둥글해. 잣나무가 높아. 이 사람 지조가 높아.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예찬적 태도를 만드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더 볼까요?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석 1도 안 됩니다. 그냥 작품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좀 천천히 보면, 자, 느껴곰 바라래. 느껴곰 흐느끼며 바라봄에. 자,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슬퍼요. 흐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슬 밝은 달이.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쫓아간 언저리에. 자, 흰 구름을 따라 쫓아간 언저리에. 그래서 흰 구름을 따라갑니다. 자, 이미지가, 내가 이제 화자가 울고 있었어. 울고 있는데 뭘 보고 있었어요? 이슬 밝힌 달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 달은 뭘 따라가고 있어요? 흰 구름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의 달은요, 기파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파랑이 어떻게 됐다고 했었죠?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은 일반적으로 죽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파랑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이 흐느끼고 있죠. 그 다음, 몰이 가른 물서리에. 자, 모래 가른 물가에 가랑의 모습이, 가랑의 즉 올시, 가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이여라고 등장을 하고 있죠. 물론 이 물서리 같은 경우는 물가, 이렇게 공간으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 기파랑을 논하는 데 있어서, 자, 첫 번째 물가, 이 물의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기파랑의 깨끗한 성품 을 상징하게 되고요. 그 두 번째, 이제 수풀. 이 수풀 역시도 이 기파랑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론의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갈벌에서, 이 자갈도요, 이 해석본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작품에서는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이로부터 냇가 조약돌에, 그죠? 새파란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로부터 냇가 조약돌에라고 하면서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자갈 조약돌 역시 기파랑의 둥글둥글한 성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기파랑이 지니시던 뭐를 쫓겠다? 마음의 깃, 그 마음의 방향성들을 쫓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탄사 보이시죠? 자싯가지 높이,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라도 덮지 못할 화랑의 우두머리여, 고깔이여라고 하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 잣나무는 뭐가 되겠습니까? 잣나무는 다시 높은 지조, 절개, 이런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침범하는 어떤 소재로서, 부정적인 시련의 소재로서, 장애물의 소재로서 눈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이 구조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었고, 나중에 시조 그리고 현대시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시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이 작품은 딱 이거예요. 예찬적 태도, 예찬적 태도, 찬양. 그리고 이 기파랑을 찬양하기 위한 수단들로 이제 비유법이 되는 거고요. 상징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죽음과 이 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적 소재가 되기는 하겠지만, 나머지 구절들이 이제 뭐가 됩니까? 인물을 예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고려소교라든지 시조도 요 패턴들이 그대로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납득을 해주셔야 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도 조금 볼까요? 그 다음에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건 원앙생가도 보시면 좋아요. 이 원앙생가 같은 경우도 이거는 달의 이미지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망을 보는 기원, 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작품은 이제 달의 이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까지 좀 보죠. 이것도 가볍게 봅시다. 달님이시여, 달님이시여, 서방 정토까지 가시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화자가 누구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또 달에 말을 걸고 있어요. 아까 전에 기파랑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의인법이 돼서 이 달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이 사람 달이 어디로 간대요? 서방 세계.
옛날에는 이제 불교가 우리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이라는 이 서방 세계가 되게 중요한 곳이었단 말이야. 이 부처님이 계신 공간으로서. 그래서 그쪽에 누가 있는 거야? 무량수불. 이 부처님이 계시는 거죠. 가시려거든. 무량수물 앞에 닝곰다가 사고사셔. 일러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뭘 해주고 있어요? 부탁을 하고 있어요. 부탁을 해주는데 서방 세계에 가가지고 말 좀 해달라는 거죠. 다짐 깊으신 존에 우러러 두 손 모으 살파. 맹세 깊으신 부처님께 우러러 두 손을 모아. 원항생 원항생을. 원항생이 뭐예요? 죽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지금은 너무 힘든데 내가 다음 생에는 더 행복하게. 왕생을 원하여 왕생을 원하여. 그릴 사람 있다고 사례 주소서. 그리워하는 사람 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몸 남겨두고 48가지 큰 소원을 이루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빼놓고 다른 소원들을 이루시면 안 됩니다 라는 뉘앙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게 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달님 서방세계 가셔서 부처님 보시면 제가 당신의 그런 깨달음, 당신의 당신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소망의 대상인 거고요. 이 작품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소망의 대상이 간접적이라는 게 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화자가 우리 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님 좀 안전하게 돌아오세요라고 해서 얘가 기원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때는 되게 직접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 달한테 부탁을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의 달은 조금 다른 게 뭐예요? 간접적이에요. 왜? 그냥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정보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무량수불인 거지. 그러니까 이 무량수불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망인 거지. 진짜 얘가 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그 정도? 그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에 얀빈가 정도는 좀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이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그 승려가 쓰기는 했지만 이게 왕이 물어본 거예요. 왕이 스님한테 나라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 솔루션으로 해답으로서 이제 대답을 해준 게 이 안민가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작품을 왜 보느냐? 유일한 유교적 향가. 아까 얘기했죠? 유교. 그리고 이 왕에게 얘기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훈적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교 때문에 배우는 작품이에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얘도 해석이 진짜 난해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향가가 끝나. 자 볼게요. 그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돌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합니다. 군은 아버지요. 신은 사랑하는 어미요. 미는 어리석은 어린 아이라고 할 때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정법 하고 있어요. 가정에 칠 때 은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 느낌이랑은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 원칙인 우리 군자님이 그러잖아요. 군군, 신신, 민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군자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덕답게 자기의 역할에 맞는 행위를 했을 때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임금님은 아빠로, 신하는 어머니로, 그죠? 그 다음에 백성은 미는 이거죠. 미는 이제 아이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은유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백성이 사랑받음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이 나라의 차원의 이야기를 뭐의 차원으로 연결해주고 있어요? 가족의 차원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여기서부터 해석 잘 봐야 돼요.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이, 꾸물거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이들을 먹여 다스리시어 잇따라 버리고 어디 갈까 한데, 자 이거 인용입니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한다면 이게
서리법이에요. 여기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야, 이 땅을 버리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 아,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가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라는 말을 한다면 나라 안이 유지될 것을 알 것입니다. 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나라 안이 어떻게 될 것이다? 태평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해석만 잘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은유로 따는 거, 가족으로 따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가치관들이 뭐의 시작점이다? 유교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군이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는 필수 조건인 향가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향가들은 좀 엑스트라 부분이에요. 그래서 몰라도 괜찮은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EBS에 어떤 작품들이 나오는지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이제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개 정도는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고려 소교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고요.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듣냐고 고생하셨습니다.